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그런 인물 탐구가 본격적으로 무르익기 시작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그가 어떤 이력을 가진 인물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송영길 대표는 그 1963년생이고요.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그 4남 2녀 중에 넷째였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그 면사무소 공무원이었고요. 어머니는 그냥 주부였는데요. 이 형제들 중에 6남매 중에 4명이 고시에 합격할 정도로 그 다들 이제 머리들이 좋았고 지금 여동생 중 한 명이 그 10월에 신임 개인정보위원장으로 임명된 송경일 성균관대 교수입니다. 네, 장관급이죠. 네, 장관급입니다. 네. 그 송 대표가 이제 광주에 그 송 대표가 초등학교 6학년 당시 국민학교죠. 그때 광주로 전학을 갔고 거기서 이제 대동고를 다녔을 때 그때 3학년 때 이제 광주 항쟁이 일어납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갖다 현장에서 목격을 했는데 이때 광주 항쟁을 겪은 것이 자기가 이제 향후 노동운동을 하고 뭐 정치 활동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타고 그때 전남 도청 앞을 지나가는데 공수부대원들이 그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끌고 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분들한테 평생에 이제 자기한테 자기가 느끼는 짐이자 사명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세대에 들어갔고요. 연세대에서 바로 학생운동에 투신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직선제 총학생회장을 이때 처음 그 총학생회장을 직선제로 뽑는 게 처음이었는데요. 당시 대통령도 못하던 것을 송영길 그 학생이 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5년도에는 뭐 서대문 구치소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걸려가지고 그 톡 됐었고요. 그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다들 알다시피 그 바로 노동운동에 투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무슨 뭐 대우자동차 르망공장 건설 현장에서 배관 용접공으로 일을 했고 또 이제 택시 운전사로 또 일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그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김문수 궤적이 조금 비슷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인도 굉장히 노동운동을 아주 세게 했던 분이거든요. 양쪽이 다 그렇더라고요. 노동운동을 하다 학생운동을 하다가 만났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렇게 붕괴되는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때 마침 송영길 전 대표가 첫 아이가 이제 세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뇌를 하게 됐는데 사법 시험을 봐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기가 노동운동을 그동안 이제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거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당시 그 노조 활동을 같이 했던 분들이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그 현장에 계속 남아서 우리랑 같이 싸우는 게 더 낫겠냐 아니면 사법시험을 봐서 변호사가 돼서 그 노동 변호사가 돼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더 낫겠냐 이거를 그 표결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을 보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허락을 받고 당시 전세금을 빼가지고 이제 고시원에 들어갔고 2년 만에 그 사시 합격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됐고요. 그 이후로는 뭐 다 알다시피 인권 변호사, 노동 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송 대표 하면은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박학다식하다. 제가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긴 한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외국어 5개 국어를 한다고 하잖아요. 불어를 하고 중국어 하고 일어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영어는 기본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분은 세계 지도를 늘 지니고 다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계 지도를 갖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게 뭐 인생 여정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래서 송영길이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는가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어떻게 정치권에 오게 된 겁니까? 애초에 그 DJ가 영국에서 망명하고 왔을 때 1985년에 그때 386 운동권들 그 인재 영입 1차 제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거절하고 98년에 국민회의 인천시 지부에서 이제 고문 변호사 일하다가 99년에 그때 그 재보궐선거 출마를 했었죠. 근데 그때 안상수 시장에 밀려서 이제 낙선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 젊은 피로 영입됐던 많은 386들은 DJ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송영길 전 대표가 다른 586들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이게 어떤 정체성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실사구시를 아주 그 몸으로 체화했던. 실사구시. 예. 그래서
영어 공부 이외에 외국어 공부를 막 열심히 한다거나 나는 이제 글로벌 시대의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과 같은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살이 조금이라도 찌거나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효모 단식을 해요. 아, 효모 단식을 해요? 단식도 해서 이 얼굴이 굉장히 깨끗해요. 아. 그러니까 몸 관리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로 뭐 이렇게 출퇴근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관리에 거의 끝판왕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아무튼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정치적으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계승한 86들 중에서 이렇게 미래, 글로벌 그다음에 이게 어떤 이념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상당히 강했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 실사구시 정신이라는 게 송영길 정치를 거의 상징하는 화두. 네. 그 FTA에 전부 다 반대했을 때 그때 대안을 제시했었죠. 한EU FTA를 먼저 처리를 하자. 그래서 미국을 압박하자. 이런 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통합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특정 세력을 빼놓고 가자고 할 때도 설득을 했고 그의 그 실사구시라는 부분은 아마 이제 금과 옥조처럼 새기고 네. 있는 그런 화두가 아닌가 싶어요. 그 실사구시라는 화두를 몸에 익은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그럼 국회의원으로 선출이 된 다음에 의정 활동을 어떤 걸 했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송영길 대표는 뭐 국회의원도 하고 그다음에 2010년부터 뭐 저기 인천시장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송 대표가 발의한 법안들을 봤더니 대부분이 아까 이제 구의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외교 그다음은 또 하나가 부동산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인지도 높은 것은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집 누구나지. 예, 그 관련 정책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집값에 그 보증금으로 그 집값에 그 10분의 분양가의 10%만 내면 나머지 10년 동안은 그냥 월세 그 월세도 그 시세의 한 80에서 90%만 내고 쭉 10년 동안 살다가 10년이 지나면 그 집을 애초에 최초 분양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정책을 했는데 그게 좀 굉장히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왜냐하면은 집값이라는 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나중에 그거를 10년 전의 가격으로 하면 그 당시 그거를 누가 다 이 오른 집값은 누가 다 이거를 갖다가 보완을 하냐 결국은 너무 이상적이다 쉽게 얘기해서. 네. 결국은 재정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부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거를 갖다가 실제로 한 곳이 인천 남구 도화지구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520세대 규모로 공급이 됐는데 임대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시세보다 뭐 싸다고 했잖아요. 월세가. 그렇고 또 10년 후에 분양 전환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높았다고 하고요. 또 계양 테크노밸리의 일부 부지가 또 누구나 집 시범 사업지로 선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사람들이 궁금하다고 생각할 게 뭐냐면 오세훈 시장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프트 있잖아요. 장기 임대 주택인데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오세훈 시장의 장기 전세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 가격으로 최장 20년까지 전세로 살 수 있고요. 20년이 지나면 최장 20년까지 살다가 물론 중간에 나는 그만 나갈래 하면 나갈 수도 있는 건데 최장 20년까지 살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집을 돌려주고 SH에 돌려주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당대표를 할 때 요즘에 요즘이 아니라 이 돈봉투 사건이 있었을 때 좀 많이 회자됐다고 하는데요. 2001년도에 당대표 경선에서 금품을 살포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적이 있더라고요. 2001년도에. 네, 그랬는데 본인이 여기에 연루돼서 좀 고생을 하게 된 거죠. 훗날.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민심이 흉흉할 때 늘 흉흉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흉흉할 때 종부세를 개편하는 시도로 굉장히 그게 그 당시에 이슈였다고 하는데요. 종부세 부과 대상 원래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아주 부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걷는 그런 세금이었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금액 기준으로 하지 말고 당시에 뭐 9억, 11억 뭐 이런 식이었는데 전 국민의 상위 2%로 고정하자 이렇게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저항이 너무 세서 그 무산됐습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입법 관련된 사람들은 굉장히 평등주의적인 지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 무게감을 가지게 되고 존재감을 발휘하게 된 결정적인 국면은 2010년도에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당선되면서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인천시장 이전에 송영길 정치의 교두보가 된 건 2008년 전대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수석 당선됐죠. 최고위원. 네. 그때 이제 인천에 2010년 지방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 정세균 대표가 인천에도 인물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근데 딱 보니까 송영길 최고위원. 그래서 1순위로 거론이 됐죠. 그래서 시장 출마를 정세균 그때 당시 대표가 권유를 해가지고 뭐 당선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고하고 같이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 근데 시장 취임 이후에 부채가 7조 원이었다고 해요. 부채가 예. 취임했을 때 지금 예산이 한 15조, 16조였다고 해도 지금으로 봐도 절반 가까이였다. 절반 그런 가까이였죠. 거죠. 네. 그러니까 1년에 이자만 5천억이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때 뭐 서구 루원시티 개발이라 재개발한다고 도시공사가 엄청난 보상비를 지급해야 되는 일도 있었고 송도 개발 문제 그랬고 그래서 당시에 그 공무원들 시간의 수당도 못 줄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 정도에. 예, 그리고 공교롭게도 당시에 같이 시장을 했었던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도 모라토리엄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갚느라고 뭐 정신이 없었었죠. 그리고 또 워낙에 일벌레기 때문에 이와 또 별개로 뭐 이제 삼성 바이오 유치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센트리온 관련한 거 하고 그다음에 이 빚 갚는 과정 영종도 개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양반인데 공무원들이나 지역에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불통 이미지라든가 황소 고집 이미지가 이때 고착화된 부분은 어떤 공의 다른 이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가 그때 당시 인천에 민주당 세력이 없었어요. 근데 신동근, 김교흥, 홍영표, 윤관석 이른바 사단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송영길 사단이. 그렇죠. 네. 그래서 2016년 총선에서 거의 그 민주당 이때 당시에 인천시에서 일했던 정치인들이 많이 당선이 됐어요. 그때 보면 허종식 의원이 대변인이었었어요. 이성만 의원이 시의회 의장이었고 윤관석 의원이 시당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동수 의원이 인천도시공사 감사였었고 신동근, 김교흥 의원은 부시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현역 의원 사단이 만들어지면서 좀 그런 공은 또 있다.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를 쓰고 있는 신동호 메시지 실장이 남북협력 특보였습니다. 당시에. 그랬군요. 그래서 좀 이러저러한 공과가 이렇게 좀 교차하는 부분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소통 부재가 계속 이어지고 일에 너무 이제 몰두를 하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불통 논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커졌고 또 당시에 그 비서실장의 뇌물 사건 여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로도 좀 도덕성 논란도 좀 있었었고 사후에 정치적 논란이 좀 되기는 했었었죠. 그래서 또 이제 세월호 사건 참사가 일어났었을 때 상대 진영에서 유병헌과 뭐 아는 사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재선 선거 운동을 하나도 못했었어요. 그거 방어하느라고. 그렇죠. 네. 예, 그때는 내 자숙의 의미로 그냥 세월호 참사라는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아니 이건 그때 당시에 유정복 시장은 뭐 세월호 참사 3주 전에 인가요? 터지기 직전에 인천시장 후보로 나와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아주 뼈아픈 선거 평가를 했다고 해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 또 시장에도 이제 선출이 됐고 그 이후에 송영길 사단이라는 그룹까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발판들을 쌓아가지고 급기야는 민주당의 당대표도 지냈는데 당대표를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좀 어떤 거였습니까? 뭐 당연히 그 이재명 그 당시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안깝게 탈락하고 나서 자기의 지역구를 그 물려준 그 장면이 가장 컸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뭐 누구나 집 이 이야기를 본인이 정말 브리핑을 그 당대표가 돼서도
브리핑을 갖다가 직접 하시고 예, 세게 한 그런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 그 지지난번 대선 때 그 이재명 후보가 안 됐을 때도 그때 그 많은 분들이 그 기억하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 유세하다가 그 정확히는 장도리로 갔다 그러는데 맞아, 기사는 기억납니다. 예, 망치라고 예,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로 맞아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서 응급 수술 받고 진짜 봉변 예, 당했죠. 그 다음 날 이게 붕대를 그렇죠. 감고 나와가지고 여의도에서 판례를 이렇게 맞아, 하고 맞아. 이제 예. 유세하는 장면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잖아요. 그런 장면이 눈에 띄고요. 아까 이제 구의원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뭐 진행자도 말씀하셨듯이 이분이 그 이제 뭐 그 외국어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인천시장 때랑 의원 시절에 그 러일 전쟁 때 인천 앞바다에서 그 자폭한 러시아 전함 바랴크함이라고 있대요. 이거의 깃발이 인천 시립박물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분이 이거를 갖다가 러시아에 이제 그 대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이거에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 이후에도 이분이 이제 외교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뭐 우리 뭐 많이 알다시피 그 2017년도에 문재인 민주당 그 대선 후보의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선대위원장은 굉장히 제일 그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는 자리를 사실 다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장관이든 뭐든 간에.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가라고 한 자리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법무부 장관인데 이거를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 5개 국어를 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본인은 정말 외교과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안 됐고 결국은 이제 그때 강경화 장관이 이제 외교부 장관을 강경화 장관으로 뭐 최초의 여성 그 외교부 장관이라는 그런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못했지만 대신 뭐 다른 역할들로 저 외교 무대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뭐 한마디 뭐 대표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그때 LH 사건 부동산 투기 사건 때 기억납니다. 네, 기억나시죠? 그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의뢰합니다. 아주 그때 큰 뉴스였는데 그때 40년 지기 친구인 우상호 정무수석도 포함이 됐었었죠. 청와대 정무수석. 그때 13명의 의원한테 탈당을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상호 전 수석하고 저기 지금 화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화해는 모질게 했죠 그때. 아주 진짜로. 모질게 했죠. 예. 부동산 민심이 그때 엄청나게 악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대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사전 정지 작업. 그래서 그때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의원들의 탈당을 권유한 거 40년 지기 친구까지 포함된 그리고 두 번째는 586 용태를 주장을 했죠. 그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지금 다시 개항을 출마한다는 거 보면 조금 이게 번복하는 게 좀 겸연쩍은 상황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전 정지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좀 철두철미한 그런 본인의 성격이 아주 드러나는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인상에 남아요. 조금 더 좁혀가지고 그 2017년 대선에 문재인을 이제 어떻게 보면 배출을 했고 민주당이 22년 대선 때는 후보로 이제 그 이재명 그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선 국면에서 송영길이라는 사람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는 좀 이렇게 원만하고 잘 운영이 됐던 겁니까? 아까 또 뭐 이 대담 중에 나오기는 했지만 4.4 오입 그 논란 2021년 마지막 3차 경선이었죠. 그때 이낙연 후보가 갑자기 60%가 넘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때 20%대가 나왔고 3차까지 합산을 하면 49점 몇 프로 대 50점 몇 프로가 나와요. 이 가르는 기준이 뭐였냐 하면 대선 경선 때 중도 사퇴했던 김두관 정세균 그때 예비 후보의 표를 합산을 할 거냐 말 거냐. 합산을 하게 된다면 사퇴하기 직전의 표와 사퇴하고 나서의 표는 없지만 사퇴 이전의 표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사퇴 이전 표를 무효 처리를 결정을 합니다. 그 송영길 대표가. 왜냐하면 그 사퇴 이전의 표를 무효 처리하지 않고 합산을 하게 되면 분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시 50%를 넘길 수가 없었어요. 불리한 상황이었군요. 그래서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이낙연 후보 쪽에서 했는데 이거를 막았었죠. 막았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정리를 했었었죠. 그래서 공표를 해버립니다. 당 후보로 됐다고. 그래서 공정하게 진행했다라고 뭐
믿고 또 그런 평가도 많았지만 이게 사실 경선 룰이라는 게 굉장히 그 예민하고 아주 민감하죠. 그렇죠. 네. 여러 해석이 어떻게 해도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4.4.5입 4.4.5입 투표라고 그때들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던 거였죠. 그 네. 의원이 지금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잘해줬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그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 정말 그 완전 대세였는데 갑자기 이낙연 후보가 막판에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만 더 가면 판이 좀 뒤집힐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둘이 이제 이재명 후보랑 자기랑 둘이 붙으면 나중에 누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딱 차단이 돼버린 거죠. 아니 송 그러니까 대표의 이낙연 결정으로. 그 전 대표 얘기 나오니까 저도 이제 송영길 그 전 대표의 책을 찾아 읽다 보니까 이낙연이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적나라하게 기술한 대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본인이 이제 광주에 있는 북성중을 나와 가지고 네. 보니까 이낙연 그 전 대표가 선배인 모양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낙연을 설명하면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은 같은 중학교 선배 중에 5.18 때 전남도청을 끝까지 사수하다 돌아가신 윤상원 열사가 계신가 봐요. 예, 맞아요. 아마도 이제 이낙연 한 기수 차이 같은데 그 얘기를 하면서 두 선배의 길은 너무 달랐다. 이러면 제가 그 문장을 원용해 드리면은 이낙연 선배는 유신 독재 치하했던 서울법제생 시절 학생 운동에 참여한 기록도 없고 5.18 당시에도 동아일보 기자로 무난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했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본인의 자수라는 책에도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간에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석패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지방선거가 열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장 도전을 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이기기 어려운 게임에 도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자기가 그냥 뭐 독배라는 표현도 그때 뭐 언론 기사를 보면 나오는데 독배를 자기가 든 거다. 주변에서 왜 그렇게 독배를 드느냐 이런 이야기도 한다라고 이제 송 대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변에서는 그 떨어질 걸 알겠는데 좀 모양이라도 좀 그 이제 국민들 시선이라도 좀 잡을 수 있게 경선이라도 좀 해라. 그래서 뭐 박영선 뭐 전 장관이라든가 네. 뭐 몇 사람 근데 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국은 뭐 당연히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게 뭐 비사가 예. 그때 있습니다. 아 비사가 있어요? 예. 네. 이게 윤호중 당시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었죠. 그때 이 두 비대위원장이 아주 결단을 내립니다. 이 이낙연, 이재명 이 두 사람이 손잡고 뛰지 않으면 지방선거 재보선 진다. 그래서 윤호중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낙연 후보를 찾아갑니다. 서울시장 출마해달라. 서울시장 출마해달라라고 했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당신은 경기지사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낙연 당시 그 전 대표가 거절을 했어요. 거절했군요. 거절하면서 다음 택이 필요했습니다. 아, 다음 택이 그래서 필요했고 그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가 이제 서울시장에 대한 욕심이 많았었어요. 서울시장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이게 이제 대선까지 꿈꾸는 이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이제 교두보로의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 뭐 거기에서 계속 지역구에서 몇 선 더 보태는 것보다 이제 서울시장으로 자기는 도약할 수가 있고 또 이 본인 특유의 선당후사 이 부분도 상당히 그렇죠. 장점이 희생한 거죠. 예. 그때 사석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를 저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본인 지역구를 그 이제 넘겨주게 된 거죠. 네. 무슨 지역구가 주머니 속에 공깃돌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당의 그런 그 어떤 지도부의 결정과 당시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결심이 이 합이 잘 맞았었죠. 그래가지고 이런 구도가 교통정리가 된 그런 그러니까요. 게 있습니다.